요즘 오피스텔은 완전히 보안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진짜 밀실살인 형태가 되는 거 네.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여행. 누군가에겐 회복과 힐링의 순간일 수도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여행은 도피의 행각이었고 여행지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여행이 시작된 것은 2021년 7월 13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에게 남편 박 씨의 메시지 2통이 도착했습니다. 지금 대리매매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어.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는데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지인의 집에 숨어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전 박 씨의 아내는 문자의 내용을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런 이유 때문에 도피를 한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무엇보다 주식 대리매매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당시 남편 박 씨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느라 꿈에 부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증권회사 퇴사하고 개인 투자하려고 오피스텔을 얻은 거였어요. 그게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 사람이 지방에 있는 지인 집에 숨어 산다는 게 믿기지도 않았고 원래 그런 대리매매를 하던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의 연락을 하루 정도 더 기다린 아내 박 씨. 그 이후 남편에게 연락이 없자 2021년 7월 14일 오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가장 먼저 남편의 오피스텔로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제공받은 비밀번호를 도어락에 눌러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인기척이 없었고요. 오피스텔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열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CCTV를 확인했는데 박 씨가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온 장면이 있는데 나간 장면이 없는 거예요. 불길한 예감으로 문 뜯으면서 안으로 들어갔죠. 문을 뜯고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간 경찰은 이 사건이 평범한 실종 사건이 아님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오피스텔 안을 가득 채운 락스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그 안에 락스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 왜 방금 청소한 화장실 들어가면 그 락스 냄새 확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피스텔 안을 락스로 뭐 팍팍 청소한 것처럼 냄새가 코를 찌르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하얀색 시트지를 뜯자 그 안에 있던 오래된 벽지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오피스텔 내 탁자에는 청소용 분무기와 베이킹 소다도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상했던 것은 일부 누미럴 검사 결과 의자 팔걸이 등에서 지워지지 않은 혈흔들이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안에서 잠긴 문, 진동하는 락스 냄새와 새로 바른 시트지, 그리고 CCTV엔 들어온 흔적은 있으나 나간 흔적은 없는 박 씨. 경찰은 사라진 남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21년 7월 서울 마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작년 사건이고요. 남편 박 씨가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좀 기이한 문자죠. 대리매매. 당시에 이제 남편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굉장히 좀 돈을 번 상태였는데 대리매매를 한다. 지방에 숨어서 살겠다. 이 문자 2개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개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얻은 지 일주일 만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좀 상황 자체가 이상하네요. 대리매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청취자분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을 구해놓고 자기 컴퓨터 앞에 있는 걸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건데 협업이 아닐 수도 있고 정보만 공개할 수도 있고 공유할 수도 있는. 근데 그게 조금 확대되면 이건 주가 조작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청취자들이 대리매매를 잘 모르실까 봐 설명을 드리는 것도 있고 횡령 혐의는 그러니까 남의 돈을 사실 남의 회사 돈을 빼내는 거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연락이 온 거 보는데 문제 맥락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럴 뿐이 아니에요. 왜냐? 굳이 자기가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 자기가 하면 되는 건데. 자기 돈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부인으로서는 내가 모르는 다른 남편의 뭔가 문제가 있었나? 그런 의구심도 있을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재무 상태를 알기 때문에 이건 좀 아닌데? 근데 이분은 진짜 증권회사로 퇴사해서 전문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되시려고 준비하는 분인데 대리매매로 발목 잡힐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게 뭐지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네, 당시 아내는 또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셨고 안에 오피스텔을 열고 들어갔더니 락스 냄새가 일단 진동을 했다라는 당시 경찰의 얘기가 있었고요. 아주 심각하죠. 락스 냄새라고 하는 거는
범죄의 신호, 전조 아주 안 좋은 증상이죠. 네, 또 시트지로 그 위에다 덮었고 그 안에 이제 혈흔이 있었고요. 루미놀도 이제 의자 손잡이 그런 데서 또 발견됐고 또 베이킹 소다 같은 것도 발견됐어요. 어설프게 아는 것 같아요. 네, 제대로 알진 못하고 왜냐 제대로 알았다고 하면 팔걸이 밑에 있는 비산혈흔 뭐 이런 거를 못 찾아낼 리가 없죠. 네, 시트지로 처리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설프게 인터넷 보고 아는 형태 같기도 하고 네, 베이킹 소다 냄새도 사실은 이건 좀 어설프죠. 이런 거 그냥 대충 아는 애들은 쓰는데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이거 안 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건 심각한데?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지금 이 안에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 안이 범죄 현장이다라는. 적어도 혈흔이 있었고 네. 혈흔을 지우려고 했던 그게 살인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근데 다량의 혈흔이 있었다까지만 팩트. 그걸 지웠다. 네. 그리고 그걸 감췄다. 여기까지만 팩트죠.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자료 조사를 하다 봤는데 표백제나 이런 걸로 지우게 되면은 이제 혈흔이 문질린 흔적까지 나온다라고 해서 이 오히려 범죄 현장을 인증해준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표백제라고 하는 것은 혈액 안에 세포를 깨버리는 거예요. 네. 깨버려 갖고 완전히 이 사라지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깨버리지만 그 안에 내용물은까지 완전히 사라지지 못하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표백제를 쓰더라도 거기와 결합돼 있는 물질은 남아 있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박 씨 같은 경우에는 CCTV에 이제 이 오피스텔로 들어온 흔적은 있는데 나가는 흔적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도어락 비밀이 아내랑 알고 있는 그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종의 밀실살인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요새 같은 건 오피스텔 같은 경우야 CCTV가 많기 때문에 사실 다른 어떤 트릭이 없는 한 예전에 오피스텔 아닌 다른 어떤 주택이나 아니면 아파트는 이 CCTV가 없는 공간들이 많으니까 네. 요즘 오피스텔은 완전히 보안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진짜 밀실살인 형태가 되는 거 네.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네. 도어락 번호라고 하는 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어락 번호가 바뀌었다는 건 거길 같이 쓴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런 거죠. 아니면 누군가 그걸 바꿨다는 거 네. 아니면 관리자 번호가 따로 있다는 거. 한 서너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도어락을 만일 예를 들어서 범인이 누군가 있고 그 사람이 바꿨다고 한다면은 지연을 노린 그런 걸까요? 근데 지연이 되나요? 생각해 보세요. 네. 아니 부인이나 와갖고 내 남편인다 열어달라고 하면은 관리인을 불러갖고 바로 깨서 들어가는데 네. 그 지연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네. 문이 안 열린다고 안 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러니까 이거는 도어락 번호를 바꿨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일 수도 있다. 네. 그것만 가지고. 왜냐면 안에 이제 뭐 탁자 위에 청소용 분무기 베이킹소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놓여 있는 건 치우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작업이 좀 덜 끝난 현장이어서 잠깐 뭐 그 예를 들어서 시신을 옮기고 다시 온다든지 뭐 이런.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이거는 그 안에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근데 못하고 도망갔거나 네. 하는 중이었거나.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락스 냄새가 너무 난다는 건 그 문을 열어둬야죠. 네. 아니면 보일러 확 돌려갖고 냄새를 한다든가. 근데 그게 아니라 되게 좀 이상하잖아요. 느낌상.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정황은 의심됐지만 박 씨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의문인 상황, 그리고 뭔가 증거를 덮은 듯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CCTV를 분석하던 경찰은 수상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박 씨가 머물던 12층 복도에서 큰 여행용 가방을 수레에 싣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눈에 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남자를 유력 용의자로 주목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박씨 그 오피스텔 앞에서 수상한 짓을 하는 게 덧포착됐어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7월 10일 오후 5시 43분경 CCTV에 박 씨가 외출한 후 텅 빈 오피스텔 앞을 서성이는 한 남자가 잡혔습니다. 바로 여행 가방을 들고 사라졌던 용의자였습니다. 그는 박 씨의 텅 빈 오피스텔 앞을 서성이며 현관문 비밀번호 키를 계속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계속해서 새로운 번호를 눌러보던 남자. 누가 봐도 비밀번호 모르는 사람이 억지로 그 문 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용의자는 왜 비어있는 오피스텔에 몰래 들어가려 했던 것일까? 용의자의 수상한 행동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맞지 않자
잠시 자리를 떠났던 그는 1시간 뒤인 오후 6시 30분경 다시 오피스텔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문 앞에서 뭔가 행동을 하는 남자. 자세히 보니 문 앞에 뭔가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뭔지 화면을 확대해보니 그건 네모난 작은 물체였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 하지만 그 의문점은 금방 풀렸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7월 13일 오전 7시 43분경 오피스텔로 출근한 박 씨가 용의자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USB 문 앞에 떨어뜨리고 갔네? 이거 네 거 맞지? 와서 가지고 가라. 그 문자를 기다렸다는 듯 7월 13일 오후 1시 32분경 박 씨의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용의자. 그리고 그 시간에 박 씨는 정말 도피를 하려는 듯 이런저런 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도피하겠다고 카톡을 보낸 시간이 용의자와 함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총 29회에 걸쳐서 합계 1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피 자금이 필요했던 것일까? 10억 원 가까운 주식을 매도한 박 씨. 그렇다면 함께 있던 용의자와 대구로 도피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이후 박 씨가 오피스텔 밖으로 나간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석연치 않았던 그때 경찰은 새벽 4시경 용의자가 여행용 가방을 끌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한 점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밝혀냈습니다. 마포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사라진 박 씨의 차량이 대구 종합경기장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차량을 운전한 것은 박 씨가 아닌 대리기사였습니다. 그때 한 새벽 4시 10분 정도였을 거예요? 대구 종합경기장까지 미니쿠페 차량 운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없었고요. 차만 넘겨주면 된다고 했는데. 대리기사의 번호를 추적해본 결과 당시 전화를 걸어 운전을 부탁한 사람은 용의자였습니다. 그리고 대리기사가 박 씨의 차량을 대구로 운전하는 동안 용의자는 자신의 중고 화물 차량에 여행용 가방을 싣고 경북 경산으로 향한 걸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USB와 10억, 그리고 비어있던 박 씨의 미니쿠페. 아마도 답은 경산으로 향한 용의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경찰은 사라진 박 씨를 찾기 위해 용의자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네, CCTV 확인 결과 용의자가 오피스텔 앞을 서성이면서 비밀번호를 계속 시도해본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뭔가를 놓고 갔는데 다음날 USB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사람은 문을 열려고 했다. 근데 문이 안 열렸다. 근데 계속 시도를 했다. 네.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큰 여행용 가방이었다. 거기서 뭘 하려고 했을까? 근데 고민을 하다가 작은 박스 물체 같은 걸 놓고 그리고 이 사람은 나간 거죠. 용의자요? 네. 예. 박 씨가 들어와서 보고 이게 뭐지? 보니까 이거 네 거 아니야? 어서 가져가야지 라고 했다는 걸 보면은 이 용의자는 박 씨의 그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일종의 USB라고 하는 유인 물건, 네. 일종의 덫 같은 거를 놓고 이거 중요한 거잖아. 네 거 아니야? 거기에 USB 이름이 써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거를 야 와서 가져가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와서 들어가서 그 문을 여는 행동 침입하려고 했거나 네. 그걸 대신했던 거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면식 관계 정도는 일단 확인이 되는. 그렇죠. 아는 사람이겠죠. 근데 네. 얼마나 아는지는 왜 보통 어떻게 아는 친구라고 하면은 전화해 갖고 이 용의자가 박 씨한테 야 문 잠겼는데 번호 알려줘. 누르고 들어가서 하고 나와야 되겠죠. 네. 근데 그걸 할 수 없는 상황 또는 하면 안 되는 사람 이런 형태라고 보는 거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어있는 공간에 침입하려고 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몰래 박 씨 몰래. 네. 예를 들면은 박 씨를 애초에 뭐 살해를 하거나 그러니까 대인 관련된 범죄를 하기 위해서면은 빈 공간을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는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없잖아요. 없죠. 이 번호키를 알았다. 서로 공유하는 번호가 있었다. 근데 박 씨가 바꿔놨다. 당황.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람은 누른 거잖아요. 네. 그럼 눌렀다는 건 뭐냐면 열릴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박 씨와 이 사람이 동업관계 아니면 그 공간을 같이 썼거나 아니면 뭐 임시라도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인데 못 들어오게 한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이라는 키워드하고 이제 보통 이제 PC 같은 걸 쓰면은 안에 인증서라든지 여러 가지 뭐가 깔려 있잖아요. 그게 계속 밟히는데 왜냐면 이제 들어간 이후에 29회에 걸쳐서 1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를 했다라는 것 전혀 때문에 박 씨가 하면 안 되는 것
네. 그죠? 이건 박 씨 부인이 보기에 네. 아니 여기서 이걸 제대로 하는 사람이 갑자기 왜 인출을 해? 근데 실제로는 박 씨 명의로 인출이 됐지만 사실은 박 씨 명의로 인출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왜냐? 맥락이 안 맞. 근데 그 안에는 누가? 박 씨와 용의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박 씨가 인출을 안 했으면 용의자가 박 씨를 공격해서 뭔가 알아내고 그걸로 네. 인출했다. 이렇게 설명도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중요했던 건 그 안에서 인출할 수 있는 PC를 사용하는 그런 행동이 되게 중요했다. 그래 그걸 하기 위해서 네. 몰래 들어가려고 했다. 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이후에 수상한 정황은 그 가방도 있고 차량이 2대가 이동을 합니다. 한 대는 이제 박 씨의 차량 미니쿠페가 대구에 있는 종합운동장으로 갔고 이제 이 용의자의 차량은 경산을 향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차가 있으면 사람이 있는 거죠. 네. 주차장에. 차가 없으면 외출한 거죠. 그렇게 일종의 스테이징을 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네. 근데 그 굉장히 넓은 대구 종합 경기장에 갖다 놨다. 그냥 일종의 처리하려고 그랬다. 그러면은 그럼 박 씨는 어디 있어요? 박 씨는 현재 뭐 보이진 않는 상황이고 가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가방 속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죠? 그럼 이건 매우 위험한 상태인 거죠. 돈은 뺏기고 네. 사람은 죽고 그림이 딱 그려지는. 네. 알면 알수록 뭔가 명확히 보이면서 또 한편으론 이해가 안 되는 조각들이 남아 있습니다. 용의자와 박 씨의 관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의자의 신분 확인 결과 그는 박 씨와 10여 년을 알고 지낸 41살 서 씨였습니다. 현재 인형 공장을 운영하던 그가 왜 박 씨의 오피스텔에 찾아온 것일까? 박 씨의 아내는 박 씨와 서 씨가 증권회사 입사 동기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입사 초기부터 서 씨를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알기로는 서 씨가 카드값 못 메꿔서 전전긍긍할 때 남편이 몇 번 카드값 빌려준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사를 관두고 은행 판매업을 하던 서 씨는 2018년경부터 경영난에 허덕였습니다. 2021년 4월경에는 1억 2천만 원을 추가 대출받아 과거 대출을 메우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며 회사를 운영할 정도였습니다. 어느새 빚은 4억 5천만 원 규모. 그때 서 씨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린 겁니다. 증권회사 입사 동기인 박 씨가 주식 투자로 한 3, 40억 수익을 얻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서 씨가 박 씨를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수차례 박 씨가 이를 거절했습니다. 동기에게 거절당한 서 씨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답은 서 씨의 검색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서 씨는 2021년 5월 18일경부터 인터넷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색했습니다. 증권 계좌 비밀번호 초기화 방법, 증권 계좌 비밀번호 변경 방법, 실종 신고 이후 계좌 사용, 계좌 추적, 정기 충격기 기절. 경찰은 2021년 7월 15일 오전 경북 경산의 한 인형 물류 창고에서 용의자 서 씨를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양 발목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서 씨는 모든 게 우발적인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돈을 빌리러 갔는데 박이 거절하면서 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서 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경찰의 추궁에 박 씨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인정한 서 씨. 하지만 그의 진술엔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그가 인터넷으로 검색한 단어에는 살인 형량, 살인 후 해외 도피, 살인, 시체 못 찾는 경우, 파나마 이민 절차 등이 있었고 그가 박 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한 날 자신의 화물 차량에 전기 충격기와 망치, 식칼, 케이블 타이 등을 싣고 온 것으로 추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숨진 박 씨의 사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단서는 서 씨가 검색한 단어에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서 씨가 검색한 단어는 정화조 사체 유기, 정화조 사체 냄새 없애는 법 등이 있었는데 서 씨가 경산에서 운영하는 인형 공장에 정화조가 있었고 거기서 박 씨의 사체와 살해 쓰인 증거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인형 공장의 정화조 뚜껑을 열자 그 안에 박 씨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검 안에는 둔기와 흉기에 의한 상처가 사인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안에서는 둔기와 칼이 발견됐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앞에서 주식 10억 원을 매도를 했는데 체포 당시엔 또 이게 현금화는 못했던 것으로도 보도가 됐습니다. 범행 동기 관련돼서 본인은 이제 모욕을 당했다. 나이 먹고도 돈 빌리러 다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다.
근데 뭐 좀 계획된 어떤 정황들도 있고 검색어도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둘이 아는 사람이었고 뭐 증권회사 입사 동기였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 범인은 다른 이유 때문에 먼저 나왔고 뭐 사업을 했는지 어떤지 그 과정에서 좀 일종의 망한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돈을 꾸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자기 동기였던 박 씨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근데 박 씨가 거절했다고 해서 네. 모욕을 당했다고 하는 거는 그건 본인 생각이죠. 네. 그게 모욕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고 또 박 씨가 뭐 싫은 소리 했을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거는 그걸 가지고 살인의 이유라고 하면은 그거는 너무 나간 거고 네. 다만 갈등이 있었다. 네. 갈등이 있었는데 그거는 일상적인 갈등인 거죠. 돈 빌려달라 돈 못 빌려준다. 뭐 아니 박 씨가 서 씨한테 범인한테 네. 돈을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아니, 서 씨가 박 씨 외에도 여기저기 하고 다니고 여러 번 거절을 당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박 씨가 이거를 무슨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단순히 네. 어떤 모욕적이다라고 하는 건 본인의 느낌인 거고 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럴 수는 있죠. 박 씨가 모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살인했다라는 변명, 네.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거는 분명히 의도가 보이는 거니까 네. 그거는 좀 더 파악을 해봐야죠. 둔기와 흉기가 사용된 부분, 이게 두 가지가 사용이 됐어요. 이것도 이제, 동기와, 그 다음에 심리, 범행 심리와도 혹시 또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어떻게 죽였는가? 아까 같이 들어갔잖아요. 네. 같이 들어간 상태에서 둔기로 무력화시킨 후에 흉기로 죽인다는 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둔기로 무력화시킨 후에 네. 흉기는 아마 사체를 훼손하거나 네. 아니면 뭐 훼손 자체는 못했다 하더라도 하려고 하다 못한 뭐 이런 상태가 아닐까. 이것은 아주 계획적인 거죠. 네. 애초에 그렇게 작정을 하고 가방을 가져온 거잖아요. 네. 검색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계좌 관련돼서 뭐 비밀번호 관련된 거, 그리고 전기 충격기 기절, 그리고 이제 정화조 사체 유기와 살인 형량 해외 도피 여러 가지 어떤 전체 플랜이 세워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전기 충격기로 한 다음에 둔기로 하고 흉기로 뭐 이렇게 사체로 훼손하고 그래서 해고 이런 방식의 계획은 이제 존재했던 것 같고 네. 해외 도피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주식에 있는 걸 꺼내 갖고 했는다. 근데 하나도 죽인 거 빼고는 다 못했어요.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뭐 이제 현장도 사실은 제대로 깔끔하지 못했고요. 했지 못했고 네. 범행의 수익도 현금화를 못 시켰어요. 네. 이 현금화 시키는 방법은 당연히 매도한 자금을 자기 계좌로 넘겨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매도는 할 수 있대. 이걸 넘기는데 아마 비밀번호 락이 걸려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이 상태라고 하면 빨리 도망을 갔어야 되잖아요. 국외로. 네. 그러니까 그걸 현금 못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머물렀지 않았을까. 해외도 나가지 못하고요. 그렇죠. 네. 돈이 없잖아요. 지금 이제 본인 건물이에요. 인형 그 공장의 정화조. 그러니까 본인 건물에다가 이걸 넣어놨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어쨌든 연관성하고 여러 가지를 보면 본인 건물을 수사를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유기를 했어요. 그건 이제 도망갈 생각을 한 거겠죠. 해외로. 일단 감추자. 그렇죠. 일단 네. 감춘 후에 아마도 만약에 뭐 사체를 오피스에 훼손했다고 하면은 네. 오래 머물러야 되니까 정화조로 한 후에 다른 뭐 훼손을 하든 아니면 빨리 나가든 그 계획을 짰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보여요. 이게 사실 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도구가 있어가지고 뭐 혹시 이제 훼손까지 준비를 한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일단 경찰의 빠른 수사와 검거로 범인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사건 당일의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사무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보고 사무실 문 앞에 일부러 USB를 놓고 가 그걸 핑계로 다음날 사무실로 들어가는 데 성공한 서씨. 그리고 그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은 이렇습니다. 나이 먹고 돈 빌리러 다닌다는 말에 홧김에 전기 충격기를 꺼내서 그 박이를 기절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박이가 기절하지 않아서 몸싸움 끝에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고 혈흔이 여기저기 튀어서 락스로 다 치운 다음에 시트지로 혈흔 감추려고 도배를 했습니다. 게다가 숨진 박 씨를 부검한 결과 피해자 박 씨는 망치로 머리 부분을 8회가량 맞았고 전체 길이 33cm씩 칼로 얼굴 부분을 14회, 목 부분을 5회, 손과 팔을 14회가량 찔려 대동맥 절단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서 씨는 둔기와 흉기 외에 여러 가지 도구들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사체 훼손까지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나오는 상황. 서 씨는 박 씨를 살해 후 락스 등으로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그리고 10억 원 상당의 박 씨의 주식을 매도 주문하고 박 씨의 증권회사 OTP 카드와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 등을 가지고 도주한 것으로 추가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금융거래가 가능할 수준으로 박 씨의 개인정보를 빼간 서 씨. 그는 박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잔인한 살해 수법에 놀란 피해자의 가족은 서 씨를 강력히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 서 씨가 어려울 때 먼저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살해를 당했습니다. 죽음의 순간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과 고통,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사형 구형합니다. 경찰은 사형 구형,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피의자 서 씨는 결심 공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저의 행동으로 한 가정의 행복을 깨뜨려서 죄송합니다. 저로 인해 고통받으신 모든 분께 사죄드립니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가족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저의 가족에게도 사과합니다. 두 아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굴레를 물려줘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악어의 눈물이었을까? 피의자 서 씨는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유족들의 바람인 사형 대신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간 후 30분 정도 머물다가 살인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춰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목적을 가졌다기보다 요구를 들어주면 살해하지 않을 마음도 한편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재범의 위헌성이 크다거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로부터 영구 분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피해자 유족과 검찰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줄 것을 탄원했습니다. 네, 이제 현장에서 빌려달라고 하다가 안 빌려주니까 감정이 올라와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 주장하고 준비해간 도구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이제 공격을 보면은 40회가량 공격을 또 이제 범행 도구도 한번 둔기에서 흉기로 바뀌었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33cm 식칼로 얼굴을 14회. 굉장히 감정적인 것이 있었던 것 같고 목도 5회. 손과 팔을 14회. 그러니까 이제 둔기로 무력화시켰어요. 머리를 이제 팔에.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무력화됐잖아요. 네. 근데 바로 죽인 것이 아니라 그냥 얼굴을 이렇게 했어요. 네. 굉장히 너무 감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박 씨가 어떤 모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 그것보다는 이 서 씨가 자신의 다른 형태의 네. 분노를 그냥 박 씨한테 표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쌓였던 내가 그렇죠, 힘들었던 예. 빚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 사람한테 투사를 해서 투사가 된 거죠. 감정적인 투사가 됐는데 이 박 씨는 전혀 그런 경우가 아닐 수 있어요. 네. 그럼 바로 죽이거나 그러겠죠. 네. 그래서 고통스럽게 결국은 바로 죽은 것도 아니에요. 대동맥 절단으로 실혈사로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판사들은 30분 후에 이게 있었다고 하니까 판사들 생각은 이거예요. 바로 죽였으면은 네. 애초에 목적을 가지고 죽일 목적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죽였겠지. 네. 근데 그게 아니라 30분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은 망설인 것이 아니냐. 혹은 어떤 대화나 여러 가지 그렇죠. 이유 예. 가능성을 본 거 아니냐. 예. 그래서 확정적 목적보다는 그렇지 않으면 살해하지 않을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형량이 낮아진. 이 서 씨 같은 경우에는 사이코패스 성향 테스트를 했는데 굉장히 낮게 나타났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이 준비 기간이 이제 5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한 2달 정도 이런저런 준비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끔찍하게 살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그 프로필의 사람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준비를 했지만 부실하잖아요. 네. 준비를 한다는 게 검색하고 도구만 샀지 실제로 연습을 하거나 그러니까 부실하죠. 약간 모자라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사이코패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준비성의 반복 준비성 네. 그리고 완수성 이런 것들 따져야죠. 그거를 따져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강도 살인 범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미미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미수지만 10억 원을 이미 좀 시도를 했고 이 안에 됐으면 추가로 더 뽑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은 네. 공매도 다른 형태의 또 네. 했겠죠. 근데 이게 못한 거지. 말 그대로 이제 미수가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이게 참작이 돼야 되는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이거 참 하려고 여러 번 했는데 네.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못한 거죠.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네, OTP 카드가 있어도 그 뭐 이중 확인이라든지 뭐 그렇죠. 통과 예. 못하는 장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이거는 미수지만은 거기에 준해서 처벌을 해야죠. 자기가 하다가 만 게 아니니까. 네. 하려고 했다가 못한 거니까. 실제로 이제 그 채무 때문에 네.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채무 때문에 살해할 사람은 그럼 많겠죠.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살인을 했다고 하면은 더 엄중히 처벌을 받아야죠. 그것도 자기가 잘해준 사람을 배신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의 법정에서 내가 인간으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짓하고 뭐 너무 사죄하고 유족에게 이거를 이제 재판부에서는 단지 처벌을 위해서 지어낸 언행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판정을 해줬고요. 어쨌든 뭐 2심으로 그렇게 해서 재판이 넘어가는데요.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전하는 말씀 하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보면 이제 악당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동기를 설명할 때 결핍, 강한 열망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마동석 씨 나온 네. 악인전에서 인상적인 배우 하나 있죠. 대볼. 김성규 배우. 김성규 배우. 네. 또 고현정 배우가 저 했던 이자경 같은 경우도 무엇인가 있어야 될 것이 없는 네. 그런 어떤 것에 대한 갈망. 그게 이제 상당히 빌런을 설명하는데 네. 많이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그 갈망이 동의어로 고아라는 설정이지 지금 말씀하신 캐릭터들이 다 고아라는 설정에서 고아니까 뭐 그거 채우려는 뭐 강한 욕망에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범죄 심리에서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네. 실제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상 가족에 대한 설정으로 결핍은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약간 잘못된 선입견이고 네. 실제의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또 이제 실제 현실에서는요, 이 보육원 출신들이 사회로 나와서 아르바이트를 예를 들어서 하시다가 어떤 분은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밝힌 이후에 갑자기 다음날부터 같이 일을 못하겠다라고 사장님이 얘기를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밝힌 곳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러니까 보육원 출신이 뭔가 좀 찝찝하다. 한마디로 뭐 이런 선입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구 결과에 네. 의하면 그런 결핍이 꼭 범죄와 공격성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크라임은요, 보호 종료 아동들을 돕는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항소심 재판부는 역시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에도 진정성이 있어 보이고 사이코패스 진단 결과 재범 가능성이 낮은 수준으로 보인다면서 항소에 대해서 기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심이 그대로 확정이 돼서 징역 40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반성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우리나라의 판사들만 가지고 있는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다고 하는데 그건 진짜 너무나도 그 해괴한 소리입니다. 해괴. 양심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자기 좋은 마음이에요. 어떤 판결을 내릴 때 피고인이 진짜 반성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한번 요즘 그런 거 많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런 것들을 안 쓰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지. 그러니까 사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나오는 거고. 이게 사이코패스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네, 그럼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형량이 높고 아니라고 낮다. 이건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의미인지. 자, 피해자 박 씨는 4살 아들의 아빠이자 한 여인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사업을 꿈꾸고 있는 그런 희망에 차 있는 시기였고요. 그런 10년지기 친구를 살해한 후에 서 씨가 검색한 것 중에서요, 파나마 이민 절차 옆에 파나마 여행 등이 있었습니다. 고인이 이제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떠났을 때 본인은 파나마로 도피 이민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고요.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크라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